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 116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사랑, 김수영.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
원덕리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이문세가 불렀습니다. 광화문 연가. 요새처럼 늦가을에 낙엽이 이제 거의 져가는 요 무렵에 쓸쓸함에 잘 어울리는 노래죠. 누군가에는 이 노래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첫사랑의 쓸쓸함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가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하면 청고마비, 또 청고마비 하면 독서의 계절로 이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책을 읽는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낯선 행위, 희귀한 행위가 돼버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산에서는 책을 읽으시고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방송은 이 금년 가을이 가기 전에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꾸며봤습니다. 매년 안산에서는 그 해의 안산의 책을 선정을 하는데 금년의 안산의 책 알고 계신가요? 일반 부분에서는 내일의 엔딩이라고 하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아동용, 어린이용으로는 감당 못할 전학생이라고 하는 책이었죠. 특별히 안산중앙도서관에서는 매년마다 서평 쓰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를 하셔서 안산의 책 내일의 엔딩을 가지고 글을 쓰신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딸 둘을 모두 결혼시키고 손주를 5이나 둔 할머니 이영란입니다. 하는 일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막 개업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황현미입니다. 딸 셋 엄마이고요. 전업주부입니다. 네, 황현미 선생님, 이영란 선생님. 네, 우리 두 분께서는 안산 금년에 중앙도서관에서 시행했던 서평 쓰기 과정에 참여하셔가지고 내일의 엔딩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서평을 써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안산 도서관에서는 선생님들이 써내신 글을 가지고 서평집을 묶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자, 평상시에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는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서평에 글쓰기까지 이제 참여하실 정도면 책에 대한 찐팬이 아니실까 싶으신데 우리 황현미 선생님 평상시에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저는 평상시에 책이요. 그냥 혼자서는 안 읽고요.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자고 하는 책 그냥 읽는 정도. 네. 아, 독서 모임. 네. 네. 그럼 서평 쓰기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먼저 여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모집이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라. 근데 그때 너 생각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서평 쓰기에 관심도 없고 쓰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다 가르쳐준다.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오면 된다. 좋을 거다. 근데 한 번 들었는데 좋더라. 그래서 친구 따라서 온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도 네. 글쓰기, 책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떠올렸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선생님 책을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추천하신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났대요. 그래가지고. 네. 네. 우리 이영란 선생님은 저는 안산 도서관 홍보를 보고 서평 쓰기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러면 서평 쓰기 과정에 참여하셔서 글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글쓰기에 원래 이렇게 진심이신 모양이세요? 글쓰기를 거의 해보질 못했어요. 일기도 쓰지 않았고 거의 쓰지 못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서평 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그리고 단순히 서평만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한다면 계속 들어가서 서평을 쓰고 함께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책 읽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 하셔서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뭐 책을 좀 공인중개사 하신다고 하셨으면 네. 그때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저 굉장히 초조합니다. 돈이 막 들어와야 될 시간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책을 언제 읽으세요? 또 주로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그러니까 제 독서 성향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읽고 있거나 읽으려고 둔 책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책에서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랑 네. 웬만해선 죽을 수 없는 최고령 사교 클럽이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요. 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둔 누군가의 간절한 고백을 제가 듣는다는 생각으로 숨결이 바람될 때를 아껴가면서 읽고 있고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자꾸 갖고 있는 살림살이들을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 남들이 욕심도 많은 살림을 뭐하러 쌓아두고 사느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다시는 거예요. 그 워낙 슬기로운 분이시긴 하지만 늙는다는 걸 너무 가혹하게만 어머니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요. 늙으면 모두 무채색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지만 노인이 돼가는 사람들이 늙음도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얼마든지 기발하고 창의적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묵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시작부터. 그랬나요? 네. 뭐 어떤 장르라기보다도 그때 꽂히는 주제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으시는 편이신 모양이세요. 그렇죠. 그래도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책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자기계발서적이나 뭐 이런 네. 경영 이런 쪽은 그런 쪽으로는 안 읽고 그냥 주로 이제 그때 많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읽곤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책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실패나 이런 것들을 거리를 두고 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을 통해서 또 책을 도구로 삼아 내 삶에 닥쳐있던 난제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삼으신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네. 참 이 독서에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네. 참 발음 참 잘했어요, 어린이 같은. 네, 책을 사용하시는 정석의 방법을 좀 보여주고 계신다 말씀 듣기 드는데요. 우리 황현미 선생님은 독서 모임을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제일 처음에 접한 독서 모임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독서 지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 엄마들을 대상으로도 독서 모임을 하겠다. 그래서 좋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권사님들하고도 또 독서 모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서평 수업을 받다 보니까 또 같이 받았던 분들하고 또 독서 모임이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참여하고 있어요. 독서 모임을 3개나?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독서 모임마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모일 네.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무라는 독서 모임은 2주에 한 번,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독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만날 때마다 책 한 권씩? 네. 그럼 네. 최소 한 달에 4권을 읽으셔야 맞아요. 되네요. 네, 네. 일주일에 한 권씩. 이거 적은 양이 아닌데. 또 읽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혼자는 책 안 읽거든요, 제가. 예. 아니, 말씀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셔도 한 달에 4권 읽는다는 게 일반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독서량에 비해서 엄청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 다른 분들은요 더 많이 읽어요. 저는 뭐 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거 보면 참 한국 사람들 책 안 읽는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맞아요.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이 꼭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서평 특히 와가지고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자, 그런 분들, 어마어마하신 분들 속에서 네.
당당하게 책을 읽어내고 글을 쓰신 우리 두 선생님 발전하고 있는 제가 느껴져요. 깊이 있게 읽게 되고 네. 확실히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얻는 유익이 많아요. 예. 우리 이영란 선생님은 독서 모임 참여하고 계신 그런 거 없으신가요? 묻지 않으셨으면 했는데요. 독서 모임을 한번 나갔어요. 아, 그런데 책을 읽고 한꺼번에 이제 그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책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도 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토론을 하러 이제 가요. 저희는 워낙 그 독서 모임이 많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산 독서 포럼이라고 안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규모도 크고 역사도 깊거든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한 5에서 6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을 하면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저는 그러니까 그 논제에서 벗어나는 대화를 못 견뎌 하는 가장 성질이 급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참아주시는데도 저는 그걸 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선생님. 자,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선생님 지금 너무 멀리 가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에 이렇게 계속 제지를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이제 서로 가깝고 그러니까 불편해하진 않으시는데 한 번은 선생님 한 분이 나 이 얘기 꼭 해야겠는데 내가 이영란 선생님 너무 눈치가 보여. 근데 난 이 얘기를 꼭 해야만 되겠어. 그러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발표한 시간을 쭉 기록을 했다가 너무 길다. 그러면 그 다음 제 차례가 오면 저는 이거는 넘어갈게요. 다른 선생님들 말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그 참을성 없는 토론 자세가 좀 다른 분한테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이영란 네. 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이야기하다가 책 본류에서 벗어난 사담 쪽으로 흘러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좀 불편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선생님 이런 건 같으신 이런 거대로. 분들이 네.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저 같은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까칠한 거죠. 가출하다고. 근데 그런 분도 꼭 모임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중심을 잡고 너무 이렇게 사담적으로 가면 다 근데 필요한 거 다른 분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걸 제가 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마 굉장히 평화로울 겁니다. 지금 제가 없어서. 네. 뭐 책을 대하고 말씀하시는 또 그런 타입들이 또 다 성향들이 다 틀리시니까 그런 성향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또 하나의 모습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리 오늘의 주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안산의 책이었던 내일의 엔딩. 자,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영란 선생님 말씀 주실까요? 네, 내일의 엔딩은 주인공 자경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고향집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가는 지점에서 시작돼요. 이 시점을 거슬러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병원에서 간호하게 되고 장례까지 치르는 과정이 그려져요. 외동딸이고 또 어릴 때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던 주인공이 혼자의 힘으로 부족한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버지의 곁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6년간의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오직 혼자만의 돌봄에 지친 주인공의 그 첫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이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다행히 주인공 자경이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정리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이 뒤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합니다.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네. 네, 얇은 책이고 작가가 김유나 작가죠. 네. 네, 김유나 작가고 서울예대 출신이신데 되게 젊은 작가예요. 네, 이분이 안산에서 활동을 좀 하셨어요. 네, 안산 월피예술도서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강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안산의 책이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수업을 들으시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뭐 그렇게 좀 너무 좋아서 추천이 됐던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안산이 배출한 작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젊은 작가치고는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가 참 묵직해요. 네. 죽음, 돌봄,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돌봄의 문제가 큰 화두가 됐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을 읽었던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흡인력 있게 빨려 들어갔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 선생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을요, 저는 그냥 사랑을 읽었어요. 사랑. 네. 어떤 점에서 사랑일까요? 이게 자경이 아버지를 이렇게 간병하는 과정에서 되게 여러 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해내는 그런 게 그 아빠한테서 받은 사랑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되게 이러면은 되게 구태의연하게 느끼고 막 그렇게 취급되는데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홀 아버지죠. 네.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였고 거기서 유일한 딸이었던.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가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극진한 사랑이 나중에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6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게 만들었던 그 힘이었다.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네. 자, 우리 황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뽑으셨고, 우리 이영란 선생님은 이 책을 키워드로 뽑는다면 뭐 어떻게 뽑아 보실까요? 저는 상실. 상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에 반추해서 책을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네네. 김유나 작가는 젊은 작가인데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읽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는 작가인 것 같아요. 네. 그 상실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 전체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뭐 그때 장례 지도사 이런 자격증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서 세대를 잇는 품앗이를 하는 거였거든요. 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면 뭐 그 집에 초상이 났다는 거 알리는 등이 달리고 마당에 보면 두꺼운 멍석이 깔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나서서 음식을 만들고 며칠을 그런 식으로 동네가 분주하게 돌아가거든요. 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호상일 경우에는 당장 첫날부터 떠들썩하게 멍석에서 노름판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상주를 포함한 가족들은 슬픔을 달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고향 너른 들판에 그 만장을 흩날리면서 가던 꽃상여 장관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저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내일의 엔딩의 자경이는 오로지 혼자 6년간의 간병을 감당하고 아빠의 장례까지 혼자 마쳐요. 준비할 수 없는 불행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일이거든요. 누구도 인정하기 싫은 미래이기도 하고요. 자경이 겪는 일들을 세미라처럼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점점 독자가 쓸쓸하고 외로워짐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마 작가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이 부분이 아닐겠나 싶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는데도 왜 개인은 이토록 가엾고 처연해지는 건지. 그 내일의 엔딩은 앞으로 부모님의 죽음과 만날 미래의 자경이들이 읽어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한 가족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는 자경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품앗이나 서로 슬픔을 나누고 이런 게 점점 사라지면서 많은 자경이들이 저렇게 혼자서 쓸쓸하고 외롭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도 그 부분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치루어내야 되는 가족들, 예전에는 공동체가 같이 그것을 치루어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아닌 오롯이 개인이 그것을 담당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현재 삶이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형제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많아야 둘 아니면 혼자
그랬을 때 혼자 부모님을 모시다가 혼자 부모님을 꼭 부모님뿐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떠나 보내야 됐을 때 남겨진 자의 몫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현재 간병하고 있는 입장에서 6년 동안의 간병, 저는 이 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이 자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서 직장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돈도 대출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순간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 떠나야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하는 장면이 좀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참 좀 실감났어요, 이 부분이. 네. 저도 부모님 옆에 같이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부모님을 가까이 있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떠나 있어야만 되는, 그래서 멀어져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삶이 너무 리얼하게 좀 다가와서 저도 가슴을 참 아프게 읽었던 책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황 선생님은 이렇게 좀 부모님 다 살아 계신가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의 기억과 지금 요것과는 좀 어떻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빠는 간암이셔가지고 이식 수술 이제 받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여기 작용이하고는 좀 다르죠. 네. 직접적으로 돌봄, 이게 간병한다든가 돌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다. 네네네. 이영란 선생님 어떠세요? 저희는 그 아버지께서 환갑 넘으신 그 다음 해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그렇게 살갑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그 구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그 망자를 보내는 그 구슬 이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정말 깊은 산 속에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자타가 공이라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만신을 모시고 저희가 진혼굿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진혼굿을 그때 처음 봤는데 새벽이 갈 때까지 계속 굿이 이어져요. 뭐 바리대기 공주 설화도 중간에 나온 것 같고, 하얀 광목을 뭐 이제 무당이 막 자르고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영혼이 실린 영매가 막 다가와서 가족들 손을 다 잡고 이제 아버지가 실린 거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가서 뭐 얘야 미안하다 그러면은 우리 큰올케가 무너져서 막 운다거나. 이 하이라이트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 망자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순간이었는데, 첫 마디가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이쿠, 내가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 나는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었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까지밖에 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거의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진홍굿을 다 마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옷이나 뭐 이런 걸 또 이제 태워서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종교가 다르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 중에 하나라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통, 그러니까 진혼굿 자체도 결국은 망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날 이제 많이 울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리고 가슴에 있던 응어리도 모두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옷을 막 태워서 보내는데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러니까 매듭이 잘 지어진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요즘은 간병조차도 통합 간호병동 뭐 이렇게 생겨서 가족들이 옆에 가서 보살피는 것도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게 행복은 아닌데 모든 것이 뭐 장례부터 시작해서 간병까지 그렇게 어떤 상업적인 개입이 들어가면서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했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충분한 애도가 됐느냐를 보는데 자경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아버지를 모시면서 6년 동안의 그 기간이 참 힘든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애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애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책에서 근데 워낙 그 간병이 힘든 생활이었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도 다 떠나 보내야 되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한테도 내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남자도 떠날 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털어놓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또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책 뒤로 가면은 나중에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되어지는 과정으로 또 가기는 하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돌봄의 문제. 그래서 죽음들을 경험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을 잠깐 좀 나눠주셨는데 현 시대 속에서 이런 애도와 특히 돌봄을 독박 돌봄이 돼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살아계신 분들, 심지어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한테 어느 순간 좀 있으면 우리의 노후라기보다도 우리의 죽음을 또 맡겨야 될 상황일 텐데, 그래서 그런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돌봄 간병을 맡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죽음을 봤을 때 자경의 입장보다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좀 보기도 했었어요. 내가 이 입장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선생님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황 선생님은? 저는 아버지 입장보다도 그래도 이 서찬수라는 아빠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자기를 돌보고 아빠 좀 그래도 좀 의식 차리고 좀 나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경이가 이제 퇴사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님 세 분이 있는데. 네, 그게 저도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제 욕심이고 또 아이들이 처한 나중에 미래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게 짐이 안 되길 바라고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돌봄의 외주어도 말씀하시지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거를 너무 애초롭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아이들하고 보면은 의사소통하는 데서 너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비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얘기가 좀 한참 길었는데 우리 잠깐 노래 한 곡 듣고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라 노래 한 곡씩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이영란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노래가 사랑한다. 주현미가 부른. 네. 사랑한다. 네, 좋습니다. 오늘 책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the one, number one. Yes. Come on, yeah. We take legends from 80s, make hits like Diddy. Now I mean, Trophy D, y'all. And now yes, we go by your name, P-D-I-S. 언젠가 형 내게 말했지 우리 삶은 쉽지 않다면 티내지 말라고 유난 떨지 말고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그러나 형 찜찜했던 건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분 난 알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저 하늘을 원망하게 돼 옛날 얘기하는 늘들이 벌써 나 조심해야 될 나이 하지만 그깟 나이 숫자일 뿐 아니 변하지 않은 내 자신 사랑한다 브라보 말 좌절과 힘
후회와 실수란 건 마치 그림자처럼 그 길에 머물지만 사랑한다 그라고만 돌아가도 내 선택엔 변함없으니 머리는 더 차갑게 가슴은 더욱 뜨겁게 내 식대로 걸어오네. Excuse me coming through. Joe PD's coming through. RS is coming through. PD's too, we coming soon. Excuse me coming through. Joe PD's coming through. RS is coming through. PD's too, we coming soon. You heard me. 젊은이 애송이들이 부르는 my way. 내 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지금 장난하니 네가 뭘 해봤다고 어쩌고 저쩌고 shut up and listen. 지금은 현민우님의 lesson. 삶은 예측 불가능하니 never ever say never. 네 언니 내게 말했지 여자의 삶 고달프다고 티내지 말라고 유난 떨지 말고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그러나요 찜찜했던 건 역산 반복된다는 사실 난 알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나 때로는 원망하게 돼 한 얘기 또 하는 늙은이 벌써 나 조심해야 될 나이 하지만 그깟 나이 숫자일 뿐 아니 변하지 않을 내 자신 사랑한다 그라고만 좌절과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후회와 실수란 건 마치 그림자처럼 그 길에 머물지만 사랑한다 그라고만 돌아가도 내 선택엔 변함없으니 머리는 더 차갑게 가슴은 더욱 뜨겁게 내 식대로 걸어오네. Excuse me coming through. Joe PD's coming through. RS is coming through. PD's too, we coming soon. Excuse me coming through. Joe PD's coming through. RS is coming through. PD's too, we coming soon. We PD's y'all. We PD's coming. 그 200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담과 현실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이 현실과 과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끝내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집을 정리하는 속에서 어느 날 자경이의 옛날 얘기로 돌아갑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영상을 찍게 되고 그 영화를 찍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는 망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비디오 테이프로 간직을 해놓고 거기에 짧은 편지라기보다도 소감문을 남겨두죠. 우리 자경이가 이런 삶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딸은 정말 잘 자랄 거야. 자기는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영화에 손도 안 댔는데 아버지의 그런 평을 보면서 그 비디오를 돌려보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내용인지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경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부와 2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우리 이영란 선생님, 이 2부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의 미덕이 전 앞쪽은 읽으면 자경이가 굉장히 처연하고 딱하고 안타깝고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 자경이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빛나는 도깨비불처럼 모든 것은 다 자기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늘 자기와 함께 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응연이한테조차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함께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랑 같이 함께 해야겠다라는 말을 할 때 응연이가 그러죠. 그거 참 바보 같은 선택이다. 그리고 응연이도 이제 당연히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선생님, 황 선생님이 그 쓰실 때가 이 자경이의 아버지와 그
그 다른 고전소설 속의 아버지를 계속 견주어서 아니, 쓰셨었는데 네. 예, 전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마침 그 전에 그 책을 읽어가지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제가. 책을 그러니까 들으시는 우리, 분들은 잘 네, 모를 텐데. 황현미 선생님이 쓰신 글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황 선생님은 자경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돌볼 수 있었던 그 근본 힘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와의 받은 사랑. 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자경이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팽개치면서까지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힘을 내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이 누구였느냐? 톨스토이의 이반 일치의 죽음의 책을 가지고 와서 네. 그 이반 일치의 죽음이 이반 일치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고독하게 죽어가잖아요. 네. 막상 자기가 그렇게 바랐던 가족들에 의해서 외면받으면서 예. 그것과 비교를 하셨단 말이죠. 네네.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바로 일전에 그 이반일치의 죽음을 가지고 제가 독서 모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반일치 보면은 되게 판사로서 성공한 삶이고 그리고 부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근데 이제 죽게 되는데 너무 그 가족들이 쌀쌀맞게 대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받아야 될 사랑을 그들한테 못 받고 그냥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한테 받죠. 근데 반면에 여기서는 이 김유나 작가가 너무나 이렇게 정겨웠던 그 일화를 많이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 서평에도 썼듯이 인생이 누가 뭐 삶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는 뭐 본인의 마음이죠. 근데 만약에 이반일체 같은 아빠를 뒀다면 자경이가 너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아직 효사상에 남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해내야 돼요. 아직은 그런 세대인데, 근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힘들었죠. 그런데도 그걸 해낼 수 있게 했던 게 그 아빠의 사랑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상 깊게 저도 선생님 서평을 좀 읽었던 기억이. 저는 근데 이거 서평 쓸 때 선생님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효도하라는 거 아니냐고. 근데 효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돌봐야 되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막 아빠가 맨날 뭐 폭행하고 뭐 그랬던 아빠면 빨리 사라져 주길 바라겠죠. 그리고 또 해야 되지만 그 의무감이지 이렇게 자경이는 정말 마음껏 하잖아요. 그 아빠가 몰라요.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읽으니까. 그런 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좀 따뜻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제 저도 막 아이들 양육하면서 거의 올인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번아웃이 되고 아이들이 나의 노고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난 내 인생 찾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좀 이게 남은 이게 추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가족의 추억 받은 사랑 네, 조금 더 반성하게 요즘의 삶을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서찬수 잘 살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물러터진 성격이고 그렇지만 정말 이 시대 영웅은 이런 사람 아닐까 난 진짜 평범하지만 그리고 진짜 책임감 있게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것. 자경이 저는 막 되게 씩씩하고 그래 잘 자라주고 내가 더 고마워. 작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경이라는 인물이 전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책을 읽을 때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당차거나 뭐 당돌하지만 뭐 할만하고 막 이런 성격 좋아하거든요. 자경이가 외로운 싸움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굳세게 자기 이렇게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 이영환 선생님 책에서 뭐 이제 지금까지는 큰 줄기도 얘기했다면 그래도 딱 인상적으로 꼽혔던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 뒷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황 선생님은 아버지가 자경이를 충분히 사랑했던 것이 결국 자경이를 혼자서 딛고 일어나게 한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자경이한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뒷부분에서 느낀 거는 자경이는 자기가 부서진 대로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에 뭐 많이 모아놓은 것도 없고 돈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 채밖에 없는 집도 팔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심었던 감나무 있는 그 집조차도 이제 다 없어요. 그리고 보나마나 자경이한테는 아마 안정되는 직장도 앞으로 아마 어떤 보장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경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깨지거나 부서지고 난 다음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경이는 그거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고도 결국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경이도 모든 것을 이제 다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응현이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그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자경이가 회복해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이래서 자경이가 힘을 냈어라고 말하진 않은데 김유나 씨는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삶의 의미를 깨달았을까? 그런 신기한 생각을 하면서 예.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변화를 하게 된 게 이제 그 집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찍었던 그 영화 CD를 보고 나서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보면 그 도깨비 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거기서는 보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댐을 건설하면서 사람들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댐을 건설하는 걸 반대한 사람들이 사라졌나? 근데 그때 어떤 그 소녀의 엄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소녀가 이제 그 도깨비를 보면서 도깨비가 우리 엄마를 잡아갔을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이제 맞닥뜨린 거는 이제 자기네 아빠랑 막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던 사람들을 다 이제 묻었나? 그때 그랬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살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작가와의 만남이 있을 때 이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오라고 미리. 그래서 이제 제가 적었죠.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아까 2부에서 맞아요. 자경이 대학교 때 찍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소설. 영화죠. 네네. 영화.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네네. 6.25 시절이었을 거예요. 한 마을이 갈라지죠. 네. 그런데 마을 개발 때문에 그랬나요? 네, 댐을 건설하자, 건설 막 때문에. 반대하자, 뭐 이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기 댐을 건설을 한쪽에 사람들이 사라져가. 엄마도 사라져.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도깨비불을 보고 찾아갔는데 거기 아버지가 한쪽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비디오 내용이었어요. 네. 그 소설에서는 이 영화를 찍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를 쭉 나와요. 이 내용과 함께. 근데 맨 나중에 그 영화의 마지막 씬을 찍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서 도깨비불이 보였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도깨비불이란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셨다 말씀을 네, 하시는 그래서 거고. 선생님이 그때도 이 도깨비불로 해가지고 한번 서평을 써보라 하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 만날 때, 그러니까 이게 소녀를 살게 했던 희망이고, 이 도깨비불의 실체는 처참한 현실이었는데, 그럼 작가님은 그러한 그 처참한 현실이라도, 그런 희망이라도 품어야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작가님이 그거 되게 준비를 잘 해오셨거든요. 그걸 딱 저희들의 질문을 다 PPT 띄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르게 읽었구나.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다른 네. 설명 안 하시고.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떤 희망이라도 풍부하지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희망.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다시 시작될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며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작가님은 사랑과 또 희망 이런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런 거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영란 선생님은 혹시 도깨비불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후반부에 자경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현실로 작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영화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자경이의 성격이 이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으로 저는 초점을 맞춰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경이를 이제 속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던 포탈인가? 예, 이제 그 사람이 감독을 이제 자기가 자청을 해서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잘 해결을 해줘요. 근데 자경이한테 그런 말을 하죠. 널 봐. 너를 봐. 그러니까 타협할 줄 모르고 그리고 누구하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경이 어떤 그런 팍팍한 성격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 남자도 다른 연인을 찾아가죠, 그죠? 그 끝부분 되게 잔인한데, 근데 저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도깨비불이 영화에서 처음에는 그 영화랑 이 영화가 지금 이 작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소녀가 도깨비불을 보죠.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그 문장이 제 기억엔 선명하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랑 이 자경이의 타협할 줄 모르는 이 성격, 절대로 자기는 부서지면 안 되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경이가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 솔직히 전 지금도 그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는 그 멀리서 있는 뭐 희미한 그러니까 도깨비불이라고 하면 그게 꼭 멀리 있어야 될까? 저는 가까이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멀리 있고 희미하고 이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경이는 저 멀리 자기 바로 앞에 있진 않지만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는 영화를 만들 때 매일 와서 밥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줬던 그 언니 그리고 이제 자기 영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꺼이 왔던 많은 스태프들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줘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부서지고 나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 책 안 읽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책이 한 300~400페이지 되는 것 같다. 아까 137페이지였나? 137페이지밖에 안 되나요? 네네. 발문 전에 네, 137페이지. 이게 짧아요. 손 잡으면 2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란 말이에요. 짧은 내용인데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를 안 읽어보신 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토리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이 김윤아 작가가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참 필력이 좋다. 네. 짧은 분량 안에 참 많은 것들을 심어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더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제목이 내일의 엔딩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추천 도서 갖고 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네. 우선 요거부터 좀 하시고. 네. 내일의 엔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혀 던져주지 않은 것을 저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네. 근데 내일의 엔딩에 대해서 해석을 한 어떤 포스팅도 없었고
그리고 뭐 예스24나 뭐 아니면 교보문고나 이런 데에서도 내일 엔딩에 대해서 말을 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내일의 엔딩 그럼 그 죽음이죠.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내일을 살지 못해요. 항상 오늘만 살잖아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건 오늘이 만들어낸 게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의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경이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자기만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선생님 네.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뱀에 물려 죽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별로 가기엔 내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려 죽거든요. 그래야만 다시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새로운 삶을 맞이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의 엔딩이라는 건 뭐냐면 자경이가 오늘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 그게 마련한 내일은 엔딩이 된 거죠. 내일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네. 아직 썩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일의 엔딩 죽음이야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황 선생님. 저는요, 처음에 그냥 내일의 엔딩은 죽음이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뭐 내일은 뭔가 미래적인 거고, 엔딩과 안 맞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아가지고, 작가님의 그 답변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내일의 엔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그냥 죽음이 아닐까. 근데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엔딩의 모습이 어떨지, 그거를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또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네. 그걸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닐까. 그렇잖아요. 제가 죽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잖아요. 인간 다 죽는데. 제가 죽었어요. 하지만 애들이 기억할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나를. 네. 그 삶을 살아내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네.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의 각자의 내일의 엔딩에 대한 제목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준비해 오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책을 좀 권해주신다면, 네. 이런 책을 좀 읽어보시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현아 선생님. 일단 이 책은 제목을 말하기 전에 네. 제가 굉장히 책 읽을 시간도 없이 막 열심히 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병이 걸렸죠. 몸살이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출근을 못했는데 이제 두통이 가라앉자마자 이렇게 누워서 360도로 하루 종일 회전을 하면서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이 책이 그 정도로 벽돌책이에요. 오, 굉장히 볼까요? 두꺼워요. 근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몸이 점점점 낫고 그래서 털고 일어나는 순간 몸만 나은 게 아니라 머릿속에 신선한 공기가 주입됐다고 해야 되나? 와. 그러니까 몸과 더불어 마음까지도 아주 홀가분해져서 일어나게 했던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와일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와일드. 이게 책 표지에 보면 등산화 한 짝이 나와 있고요. 그 등산화는 끈도 풀려 있고 굉장히 낡았는데 주인공이 그렇잖아도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 등산화 때문에 발이 말도 못하게 아파요. 신고 올라가다가 한 짝을 벗었는데 그게 이제 벼랑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처해진 어떤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짝도 이제 던져버리죠. 요게 셰릴 스트레이드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 주인공은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4,000km가 넘는 미국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로 혼자 떠나는 여정을 담아요. 우리나라에는 백두대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땅덩어리가 큰 미국에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이거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 트레일은 멕시코 국경부터 캐나다 국경 너머에 이르기까지 9개의 산이 아니에요. 산맥, 사막, 황무지, 인디안 부족의 땅으로 이루어진 그 트레일인데
이 주인공은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그 바닥까지 자신을 스스로 팽개쳐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엄마의 새아빠들을 만나면서 얘가 겪는 그 고통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힘들게 살고 그걸 자기가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때까지 버려요. 그랬다가 혼자 이 트레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통으로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을 그렸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에 지고 일어서기도 힘든 배낭을 이제 처음에 그 배낭을 들고 일어서는데 일어서질 못해요. 근데 그걸 지고 불가능한 트레일 종주에 도전한 건데요. 찢어진 근육 사이로 새로운 근육이 채워지는 일종의 정말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힘들다. 난 정말 너무 힘들어. 도저히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던 그 내일의 엔딩처럼 모든 게 다 깨진 것 같아도 깨진 대로 삶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또 가거든요. 네. 그래서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의 삶도 가치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혹시 황 선생님 준비하신 책이 있을까요? 겨울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긴 책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네. 세 권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한번 제가 이거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한번 읽어봐야 돼. 이래서 읽고 싶었는데 혼자 읽을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한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읍시다. 스 읽고 있는데 읽을만 한 거예요. 네. 나빠는 책은 아니죠. 특히 이제 그 책은 대심판관이라고 하는 파트를 자세히 읽으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시니까 네. 재밌게 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우리 이번 같은 콜라보레이션 제가 방송하면서 좀 만나뵙기 쉽지 않은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무당의 고지. 저 좀 전에 되게 죄책감 느꼈어요. 아니요. 못 읽은 고전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갑자기 부끄럽고. 저도 안 읽었잖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읽으시면 되지. 안 읽은 책이 한번 꼭 읽어볼게요. 네. 자, 시간이 지나서 우리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다음에 다른 책 갖고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저희 만족하시나 봐. 네. 또 다른 분들 훌륭한 분들 나오셔야지. 그렇죠. 그냥 한번 우리 정규 코너로 만들어보면 좀 어떨까? 거절하지 이런 않을 생각.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다른 분께 양보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날 기회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일의 엔딩, 금년 가기 전에 읽으시고 아마 조만간 26년도 또 안선의 책이 선포될 것 같은데 또 그 책을 또 가지고 또 선생님들하고 또 만나든가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늦가을 우리 선생님들 마음껏 또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껏 가을의 이 분위기 누리시고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황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CCM을 하나 선택을 좀 해주셨어요. 네, 송경미 씨가 부릅니다. 은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